네, 오늘은 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,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CI예요. PCI,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.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랑 그 개인의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. 뭐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? 어떤 재산 증가냐?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운 부동산, 주식, 회원권 등의 재산 증가액과 어떤 소비 지출이냐? 해외에서 소비 지출한 금액. 국세청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금액이죠.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액. 이 두 가지의 합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비교해 보고 이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액이 크다면 그 금액을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. 아주 무섭죠? 이 PCI 시스템이 처음 소개되면서 그 시스템의 활용 방안도 보도자료에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겠죠?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했죠. 언제 보도자료죠? 2009년도. 아주 꽤나 오래전의 보도자료죠. 근데 이 PCI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얼마나 많을까요? 그 대상자가. 오늘은 이렇게 포괄적인 PCI 시스템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, 최근에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국세청의 2020년도 6월에 보도자료네요. 얼마 안 된 거죠. 이때 세무조사 대상 어떤 분들이 됐는지. 첫 번째,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한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요. 이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거죠. 두 번째, 법인 명의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예요. 이거를 꼭 법인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죠.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분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왜? 하필이면 이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을까요? 다 이유가 있겠죠. 그 이유를 적어놨어요. 그 보도자료에서. 국세청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. 경험을 통해서. 최근 4년간 경험을 토대로 예측해 본 거죠. 어떤 경험이었냐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1억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그런 법인이나 사업자, 고가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그런 법인들, 이런 법인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세금을 다른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보다 많이 추징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똑같은 세무조사 시간을 투입했을 때 좀 더 추징액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죠. 앞으로도 활용되지 않을까요? 여기서 말하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1억 이상의 급여라고 구체화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1억 이하는 괜찮냐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절대적인 금액을 약간만 낮추면 조사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겠죠? 그렇게 활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국세청은 이렇게 실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?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, 자녀분들, 해외 유학 중인 자녀분들을 파악하는 건 너무 쉽죠. 이 출입국 기록이 조회 가능하잖아요. 그리고 고령의 노무, 신고된 내역을 보면 아이가 어떤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죠. 그리고 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인 명의로 우회 지급한 거, 그리고 전업주부인 배우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. 근데 차명으로 우회 지급한 거는 국세청이 어떻게 알았을까요?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, 법인이 서울에 있어요. 일반적으로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서울에 살고 있죠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소지가 해남이에요. 뭐 주소지는 해남일 수 있는데 병원도 해남으로 다니네요. 이렇다면 뭐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전업주부인 배우자, 어떻게 알았을까요? 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였냐면
근로한 이력이 없던 배우자예요. 법인의 매출액이 커지니까 갑자기 근로를 시작했죠. 그런데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일을 하면 안 되나요? 그건 아니죠. 전업주부인 배우자였는데 일을 시켰는데 너무 잘해요. 그럼 급여를 많이 줘야죠.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세무조사를 딱 시작하면은 그 법인 대표자가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냥 물어보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. 그냥. 물론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중요성을 알고 그런 대표자도 있겠죠. 그럼 뭐 괜찮을까요?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때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공지하진 않죠. 그냥 법인세 조사를 하는데 그 배우자는 출근했을까요?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.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를 해보면 쉽게 들통나는 경우도 많고, 이렇게 비상연락처, 회사 비상연락망이 있잖아요. 직원 현황표도 있고 여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, 배우자가.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에 그 배우자의 좌석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일할 공간도 부족한데 가공의 배우자를 위해서 근무좌석을 마련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분들은 이력서가 다 있는데 그 배우자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이력서가 없죠. 이렇게 다양한 정황적 증거들로 국세청은 이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죠. 실제 보도자료에서 나온 세무조사 사례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. 80대 후반의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셨네요. 이 80대 후반의 부모, 실제로 근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작년에 저희 거래처 중에 꽤나 큰 거래처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 세무조사 대응을 국세청 출신, 아주 갓 퇴직한 국세청 출신 조사관이 조사를 대응했는데 그분들도 막진 못하더라고요. 뭐 국세청 조사관이면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. 그리고 두 번째로, 법인 명의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분들을 세무조사하면은 추징액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. 고가의 차량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세무조정 계산서에 별도의 서식으로 들어가죠.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. 이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, 그리고 실제로 그 고가의 차량을 얼마만큼 비용 처리했는지, 이 고가의 차량을 얼마만큼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이분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. 참고로 이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한대요. 다른 나라들은. 뭐 국세청도 그렇게 보겠다는 거겠죠.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 사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보유했고 그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너무 쉽게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고요. 이렇게 금액까지 나오니까 보도자료 만들기도 아주 좋겠죠. 이런 법인을 딱 찍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니까 역시나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를 구입해서 이 고급 콘도를 가족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네요. 사실 회사가 고급 콘도를 구입할 수 있어요. 어떤 때 괜찮냐면 이 고급 콘도를 모든 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가족만 사용한다면 이거는 가족의 전용 공간으로서 회사의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. 문제가 아주 크게 될 수 있겠네요. 네, 녹화한 마지막 영상이 지워져서 마지막 부분만 다시 찍고 있는데, 마지막 사례 또한 마찬가지예요.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취득한 그런 법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차량을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사용하게 한 거죠. 이 또한 상여 처분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개인적인 사용이니까요. 어쨌든 이런 법인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나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서 이 아파트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. 가끔 SNS를 보다 보면 이렇게 스포츠카를 사거나
고급 아파트를 자랑하듯이 올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 자체로 세무서에 탈세 제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저는 아주 바쁘기 때문에 그걸 국세청에 제보할 시간은 없지만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주의해야 되겠죠?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